자, 계속해서 이제 과세처분 등에 관한 쟁점 보겠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가 구성이 됐던 사례이고요. 자, 일단은 과세처분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라는 방식을 통해서 불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게 숫자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구질구질한데 실질적으로 이 과정들은 거의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해서 일단은 국가에서 세금 내라고 또 지자체에서 세금 내라고 과세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 과세 처분의 부당함 또 온당함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소송이라는 개념이 되게 되는데 지방세 기본법에서는 소송 가기에 앞서서 행정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행정심판 얘기는 공법에서 한번 출제가 되게 되죠. 그래서 도시군객시설 사업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바로 시행자 하향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서 구체적으로 행정청의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해서 공법 파트에서는 외울 것이 행정심판,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이게 이제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이제 과세처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과세처분을 한 그 사람에게 억울하다라고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이의신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요.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라고 할 거. 뭐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근데 꼭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수 틀리면 바로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는 것도 무방합니다. 이 소위 행정심판 전치 주의라고 하는 거. 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법이 규정이 되어 있다. 한 20년 됐어요. 이런 제도가 폐지가 된지. 그래서 이 시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심사청구, 심판청구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정을 거친 다음에 그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한테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을 가리켜서 심사청구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서 도가 있고 그 밑에 시군이 있다라고 했을 때, 도가 있고 시군이 있을 때 만약에 재산세 과세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직접 당사자하고 맞짱을 뜨는 것을 바로 이의신청이라고 부를 테고 당사자 못 믿겠다. 도지사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라는 개념을 심사청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조세심판원에 가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을 심판청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한 다음에 심사청구를 거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오게 되는 것이 집행부정지라는 개념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집행부정지라고 하는 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런 거 했다 할지라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을 내야지 가산금 이런 것들 때려맞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라고 하는 것은 처분의 집행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하나의 축이 될 텐데 자, 지금 이제 통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쟁점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주제 바로 이 얘기 특례라고 하는 게 출제 포인트가 아마 될 겁니다. 과거에도 특례를 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부 특례를 알고 있다는 얘기는 앞의 내용을 모두 소화를 했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 하는 게 뭐가 된다? 특례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답을 뽑는 쟁점은 특례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니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키워드는요. 문제 풀어가실 때 보류할 수 있다라는 명제를 찾아봐야겠고요. 그 앞에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개념을 설명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자, 지금 이제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국가라고 할까요? 국가에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한다고 치고,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국가에서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세금 안 낼 걸 대비해서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압류를 한다는 얘기는 공매에 붙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압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끝까지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 공매에 붙여서 이걸 팔아서 세금으로 회수를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결정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압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것이 뭐라고요? 공매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재산 팔아버리는 것을 경매라고 부르게 될 테고, 그다음에 국가는 지자체가 세금 받아내기 위해서 파는 것을 공매라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 처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 중간에 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처분이 있다,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 처분이 있다, 이 신청에 대한 결정 처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이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 처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겼으면은 이건 부과 처분 취소가 되게 될 테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국가가 이겼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공매 처분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법에서는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는 얘기는, 봐봐, 누가 이겼어? 국가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국가에서 얘기하기를 빨리 세금 내라라고 하는 거, 대신 바로 공매를 붙이진 않겠다. 자, 유예기간 30일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해서 이 얘기가 결국은 처분, 집행 부정지라는 이 개념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게, 자, 여기서 이제 국가가 이겼다고 했을 때 보란 듯이 너 잘 걸렸어? 다음날 바로 공매 처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요거 하나가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중간에 뭐 날짜도 나와 있고 복잡한 얘기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아서는 시험 문제 답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출제하는 기술 자체가 제일 뒤에 있는 명제, 그러니까 공부를 다 한 사람이 마지막 단계에서 공부하는 게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뒤에 있는 내용을 다,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소화를 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요거 하나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작년 문제 더 어렵게 구성이 됐어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지문에 쭉 깔아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문제에서는 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런 거 없이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세법, 지방세 기본법을 갖고 물어보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냥 법의 기본 구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청구에 다툼이 있으면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고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이 과정들을 거치지 않더라도 어떻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서 법 전체 그림을 물어봤던 문제가 작년 문제가 될 테고, 그 문제 나왔으면 지금 남아있는 쟁점이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해서 과거에 30일까지 공매처분 보류할 수 있다. 요 주제가 답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30회 때 문제 구성할 때는 이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없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요 얘기를 갖고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뭐냐면 매번 시험 문제를 내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치고 나오는 것들인데, 지금 상황에서 준비하실 주제는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 주제로 가셔야 돼요. 좀 이따 문제 보면서 성전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얘기로 쭉 깔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요 하나 주제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채권의 우선 확보, 28회인가 29회 때 출제가 됐죠. 그래서 지금요, 공매라는 과정을 통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을 뜯어내게 될 것인데요. 받아내게 될 것인데, 자, 먼저 이 얘기부터 가볼까요? 조세채권의 우선 확보라고 하는 주제. 그래서 이게 이제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과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 양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 이런 개념들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요. 자,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라고 하는 거. 자,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과세 기준을 현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바로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 어떤 X 토지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게 이제 X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고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 X 토지 소유자가 누가 됐든 간에 그때 6월 1일 현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세나 종부세가 부과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재산세나 종부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물건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고 우연히 누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소유자에게 얻어다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요게 이제 하나 이슈가 될 테고요. 자, 이 얘기하려면 또 이런 거 가야 되죠. 이 X 토지에 대해서 지금 자, 설정된 권리를 보니까 자, 지금 X 토지를 담보로 해서 누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자, 가장 선순위의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경매가 되든 공매가 되든 간에 기본적으로 누가 1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대금 또는 공매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된다. 자, 2순위에 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개념상 뭐라고요? 1순위 저당권자 을이 잔액을 다 변제를 받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누가 병이라는 사람이 또 배당을 받는 이런 구조가 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에서 재산세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가 종부세라고 하는 세금이 있게 되는데 이 재산세나 종부세 납세무 성립 시기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재산세나 또는 종부세가 이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등기된 권리에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배당을 받으니까 당연히 저당권자을 먼저 배당받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자 병 배당받고요. 남는 세금 있으면 재산세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세법에서는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선순위 담보물권자 즉 저당권자나 또는 전세권자 이런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다 배당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그나마 좀 출제가 많이 되는 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해당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된 지방세, 주로 나오는 게 재산세, 좀 어려우시는 게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이런 것들, 또 재산세 부과세로서 지방교육세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런 세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납세무 성립 시기보다 선순위로 있는 저당권과 같은 담보 물권보다도 우선 얻어다 배당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 자,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된 국세라고 해서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텐데 이런 세금은요, 이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저당권자보다도 우선적으로 어떻다 국가가 배당을 받게 된다라고 해서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이라고 하는 거 가장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게 된다. 이게 이제 한 문제. 그럼 이제 문제 중에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 순서에 따라서 다 배당을 받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한 문제짜리가 될 거여서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그럼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바로 보유세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셔야 돼. 보유세라고 해서 그중에 모든 보유세는 아닌데 하여튼 재산세, 그 다음에 종부세가 가장 중심이고 재산세 부과세인 지방교육세, 종부세 부과세인 바로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 어떻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된다. 그래서 조세채권이 자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게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자 지문에서는 나중에 취득세 얘기 등은 이 그 선순위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조세채권 간의 배당 순서라고 해서 일단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이 있고요. 압류한 조세채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부 청구한 조세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이 가장 우선하게 될 텐데 스토리가 이런 식이야.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납세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금 당장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된다. 그랬을 때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만약에 국가라고 하는 사람한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 담보물로서 X 부동산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담보물로 제공을 한다는 얘기는 자, 만약 국가가 세금 받을 게 있다. 그럼 국가 이름으로 어떻다? 저당권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 세금을 아직 내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중에 지자체라고 하는 사람이 얘한테 세금 받을 게 있어서 지자체에서 뭘 할 수 있다? 압류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지자체에서 압류를 한다는 얘기는 일정 기한까지 돈을 내지 않게 되면 요걸 공매에 붙여서 팔아서 어떻게 하겠다? 채권을 회수하겠다라는 취지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만약 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되면 지금 당장 압류했던 이 사람보다 바로 담보가 있는 조세 채권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압류한 사람이 배당을 받게 된다. 근데 이제 교부 청구라고 하는 것은 나도 좀 나눠달라라고 하는 청구, 교부 청구, 나에게 좀 달라오라고 하는 교부 청구가 있는 조세 채권. 이게 뭐냐면 이 지자체가 압류를 했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 얘한테 또 세금을 받을 게 있어서 뭘 할 수 있다?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달라고 청구하는 거. 교부 청구를 하게 되면 이 교부 청구가 있는 조세채권이 압류한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자, 좀 내용 알면 간단한 주제인데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이 가장 선순위로 배당을 받고요. 그 다음에 압류한 조세채권 그리고 세 번째가 교부 청구한 조세채권 이렇게 세 번째 이런 순서에 따라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28인가 29회 때 나왔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세채권 간의 징수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지금 압류한 조세채권 세 번째가 교부 청구한 조세채권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자, 두 개 보셨어요. 하나가 첫 번째가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은 선순위 담보 물권자보다도 우선 징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조세채권 간에는 먼저 담보물로 잡았던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이 우선 징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인에 의해서 저당권 등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것은 자, 저당권보다 우선 징수를 하는 이런 그림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근데 그 저당권의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 지금 다 담보물로 자, 납세 세금을 내지 않아서 담보물로 잡은 이런 조세채권은 후순위 압류 청구한 조세채권보다 어떻다? 우선 징수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세 번째 이슈. 자,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라고 해서 지금 세금을 받아낸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자, 아까 우리 이제 공부했던 얘기와 요 관련이 되는데 자, 납부세액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납부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가 있었냐면 가산세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포함이 된다고 그랬었죠. 가산세는 그 세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납부세액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체를 해서 내지 아니한 부분이 있죠. 연체해서 연체료에 해당하는 개념을 가산금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요. 가산금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지금 경매가 진행이 되고 공매가 진행이 되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공을 붙이는 경우가 이슈가 될 텐데 자, 먼저 납부세액을 먼저 징수를 하고요. 남는 금액이 있으면 어떻다? 가산금을 징수를 하게 된다. 이런 구조가 되는데 주의하실 게 이 공매를 붙일 때 소유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강제집행 비용 또는 체납처분비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텐데 예부터 어떻다? 가장 선순위로 배당을 받는 것이 체납 처분비를 먼저 배당을 받게 된다라는 식의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이 세금 그 제들 간에 경우에 따라서 몇 개가 섞여 있다고요. 하나가 지금 이제 가산세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없는 경우도 있을 테고 가산금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날짜를 어겨서 지금 공매까지 들어간 상태니까 그래서 이때 체납처분비 이게 세 선순위로 징수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공을 붙인 비용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세 그리고 마지막이 가산금 이런 순서로 다 징수를 하게 된다. 그럼 소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조세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 그 다음에 압류한 조세채권 교부 청구한 조세채권 이 순서로 배당을 받게 되는데 이 압류한 조세채권 안에는 뭐가 들어간다? 자, 압류하면서 돈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바로 체납처분비라는 것이
하나가 항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납부할 세액이라는 게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해서 이 순서로, 그러니까 공매를 붙였는데 담보가 있는 조세권 먼저 배당을 받아요. 근데 금액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 먼저 뭐부터 체납처분비를 먼저 배당을 하고, 그 다음에 세액을 배당하고, 나중에 가산금을 배당하는 이런 순서에 따르게 된다. 그래서 지금 요걸 가지고 하나 둘 셋 상당히 이제 많은 출제 이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왜 출제원들이 이런 걸 즐겨 출제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일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과세 처분하고 이의신청하고 심사 청구하고 또 심판 청구 행정소송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무슨 문제? 바로 공매를 통해서 배당하는 과정들을 가지고,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소화했을 때 뒤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구성할 때는 제일 뒤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구성을 하죠. 그래서 자,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관련해서 또 징수의 과정 등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스토리 자체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징수, 자,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자, 압류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던 바가 있었죠. 압류 관련해서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이 주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답이 됐던 것이 지금 이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어떻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최근 문제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이라고 하는 거, 요거 우선 징수하는 문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담보가 있는 조세권, 압류한 조세권, 그리고 지금 교부 청구한 조세 처분 순서로 징수하고, 아까 압류 관련해서는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 체납 처분비 먼저 징수하고 세금 징수하고 그다음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과세 처분 등에 관한 쟁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이제 검토를 해볼 문제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자, 잠깐만요. 이게 화면이 좀 이상해졌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자, 잠시만 끊었다가 이 화면 바꿔서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끊었다가 할게요. 자, 이제 문제 가지고 보겠습니다. 지금 29회 때 나왔던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그동안 안 내왔던 주제를 출제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자, 국세 그리고 지방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등에 관한 내용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까다로웠던 문제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라고 하는 거, 취득세라고 하는 거 있었죠?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을 때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재산세, 종부세, 과세 기준일, 소득세만 좀 특이했었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일단은, 자, 답은 1번, 재산분 주민세, 요걸 가지고 뽑아내서 그동안 전혀 다뤄지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재산세 같은 경우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할 것, 주민세라고 하는 거 매년 7월 1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이 문제는 어려웠어요. 자, 일단 1번 지문요. 끄트머리 보셔야 돼. 소득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러면 지방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요건 아는 거죠. 자, 드물게 알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 자체가 6월 1일 날 성립하니까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라는 것도 바로 6월 1일, 매년 6월 1일이 돼야지 성립하게 된다. 그 다음에 4번 중간 예납하는 소득세 나와 있죠. 소득세도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자체는 언제로 봐야 된다고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가는 거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에서 그 다음에 1일인가 그런데 이제 5번은 뭐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쉽지가 않았어요. 아주 어렵게 구성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문제에서는 3번 정도는 이제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라는 개념이 존재했었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쟁점. 자, 요건 매년 6월 1일이 되게 될 거고,
2번하고 4번 더 그렇게 어려웠어요. 소득세라고 하는 거. 소득세는 이제 바로, 자, 과세 기간이 끝나는데. 그래서 이게 약간 헷갈리게 돼 있죠. 매년 12월 31일 아니야. 12월 31일이 끝나는데. 그때 어떻다?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리고 앞에 지적한 것처럼 이때는 주민세를 가지고 특이하게 냈던 문제. 제가 보기엔 조세 총론 파트에서 그동안 냈던 문제, 제일 지저분했던 문제가 이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9회 때 나왔던 쟁점이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납부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뭐 나와 있나요?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취납 시제라고 하는 주제로 가야 되죠. 외워서 대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워서 대입해. 취납 시제라고 해서 자, 부가처분 취소가 됐을 때 있나요? 없어요. 부가처분 취소 없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납부 나와 있죠? 납부 충당되었을 때 납세 의무가 소멸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자, 시효 완성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납세 의무가 소멸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척기간 제척기간이 도과됐을 때 이때 납세 의무가 소멸하게 된다 해서 취납시제라고 하는 거. 요렇게 취납시제. 요게 납세 의무의 소멸시기가 된다. 그래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법인의 합병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등기법에서 주로 이슈가 되는 게 상속 얘기랑 같은 개념이 법인의 합병, 개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테고 법인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된다. 그런 이제 합병 같은 개념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등기법 파트에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바로 상속인이 단독 신청한다. 그럼 이제 법인 합병에 따른 소유권 이전 이런 것들도 새로운 법인, 신설 법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이런 식의 문제 구성이 등기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취납시제라고 하는 것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취납시제라고 하는 것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건 단순하게 뭐 상속이나 법인의 합병을 가지고 의미를 새기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취납시제라고 하는 것, 취납시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취납시제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납세 의무 소멸하는 총 3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나왔으면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게 바로 제척 기간에 관한 주제가 아마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척 기간 해서 몇 년? 5년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라고 하는 것을 지자체가 부과를 하게 되는데 자, 5년 동안 부과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납세 의무가 소멸하게 된다. 근데 취득세처럼 자,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양도소득세처럼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이런 사안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이제 7년 내에 지금 납세 신고하지 않아서 부과를 할 수 없게 되면 그때 납세 의무 소멸하게 될 테고 아까 양도소득세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몇 년? 10년이라고 하고 부정한 방법이 매개가 되면 10년 해서 제척기간 문제 당연히 기억을 해 주실 주제. 나머지는 뭐 큰 이슈가 되지 않죠. 그래서 소멸시효기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재산세 부과했는데 안 내고 있네. 근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어떻다 그 돈을 받아낼 수 없다.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등에 관한 내용 옳은 것을 고르시오. 겁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건 문제를 쉽게 가셔야 돼. 자, 무신고 가산세. 모든 얘기의 포인트는 나중에 무신고 가산세 등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될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 등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그때 되는 게 무신고 가산세. 겁나 쉬워요. 100분의 20이라고 해서 답은 1번으로 그냥 뽑아놓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을 줄줄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문제가 나왔으면 앞으로 나올 주제 또는 과거에 이보다 전에 나왔던 주제가 가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게 포인트. 가산세는 어떻다?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가산세는 뭐라고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답은 1번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나머지를 분석하고 이해하고 해설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이 문제 나왔으면 다시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2개 정도. 그래서 지금 토픽들이 이게 이제 총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들이 되게 많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쫓아가서는 다 죽도 없도 안 되고요. 자, 그래서 뒤에서 요 가산세 얘기는 등록 면허세 할 때 주요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지겹게 문제를 보시게 될 테고요. 그래서 자, 요 문제 보셨고, 그 다음 문제 확인을 할 것이요. 자,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이런 것들은 거의 의미 없죠. 24회 때 문제이고요. 그로 유사한 문제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념상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연계되어 있다? 보통징수와 연계가 돼 있다. 보통징수와 연계가 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그냥 단순해 가십니다. 이 문제는 뭐 외워봤자 의미 없죠. 분곤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다 굳이 살을 붙이게 되면 이 공시송달에 따라서 공고 한 날로부터 14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분권, 분명하지 않은 경우, 곤란한 경우.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문장을 읽으시면 안 돼. 문장을 읽으면 오히려 꼬여버려요. 내용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제가 그 전에 안 나왔어요. 24회 때 생전 처음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서부터 또박또박 보잖아요. 그럼 말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는 아주 단순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 해서 보니까 곤란한 경우,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와 있죠? 그다음에 곤란하다고 인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 서술어 설명을 보시게 되는 순간 모르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꼬여버려요. 그래서 이게 뭐야? 자, 수령을 거부한 경우. 자, 이건 민법 얘기하는 거지. 수령을 거부해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기도 못하다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민법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 그래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할지라도 이미 도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굳이 공시송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이미 도달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인데 뭐 썩 쉬운 문제는 아니었었고요. 하여튼 이렇게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오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모른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찍어가셔야 돼. 뒤만 보면서. 그럼 최소한 이 문제에서는 곤란 나와 있죠? 그럼 최소한 3개는 커버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렇게 심플하게 아주 무식하게 문제를 찍어가야 된다고. 근데 내용을 읽어버리시게 되면 꼬여. 다 그럴싸한 얘기처럼 보이니까 해서 곤란. 그 다음에 이제 따로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분곤이라고 하는 거. 이 정도가 바로 자 공시송달의 사유가 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 정도 24회 때 문제 확인을 해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는 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에 대해서 관한 설명 틀린 걸 고르셨어요. 30회 때 겁나 어려웠고요. 이 지방세 기본법 중에서 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지금 제가 아까 이의신청 간단하게, 심사청구 간단하게, 심판청구 간단하게 몇 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 별 필요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알아서 푸는 게 아니에요. 법조문이 원래 엄청 많아요. 그걸 다 읽어버리게 되면 이게 그것만 갖고도 몇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그렇게 막 뽑아내요. 그래서 일단 가볼까요?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청구를 받은 사람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뭘 고르라고 그랬죠?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건 옳은 표현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원래 처분이 있으면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처분 유형 중에서 과태료 부과처분 등등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없게 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얘기고요. 자 모를 얘기야. 2번 지문요. 심판청구. 자 요건 중요한 거 나와 있다.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거 하나 아셔야 되고 그 전에 이 문제 나오기 전에 출제했던 쟁점이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요걸 가지고 6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답을 뽑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게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지방세에 대한 행정 불복 청구인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요걸 이제 답을 뽑았어요. 법에 전혀 없는 얘기고요. 법의 체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라고 하는 거 이게 행정심판의 일종인데 과거 법에서는 한 20년 전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해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이 뭐랄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논의가 됐었지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시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런 것들은 소위 이제 행정심판의 일종인데 이런 거 없이도 바로 법원 가서 맞짱 뜰 수 있는 거. 이게 행정소송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을 뽑았었고 이거는 사실은 지방세 기본법을 다 외웠다 할지언정 이런 말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말 자체는 없고 법리를 따져 물었던 문제라서 아주 까다로웠던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해서 일단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4번째는요. 이 신청인 신청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일 때 사촌 이내 혈족 배우자 등등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뭔 소리냐면은 원래 이제 이 조세에 관련된 이시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게요 자신이 대리인 자 우리가 변호사라든가 세무사가 되게 될 텐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기본적으로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야 됩니다. 왜? 이 법정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과정에 와서 이 법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억울하다고 여기 시부리고 있으면 이게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호사라고 하는 것을 소송에 대리로서 강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강제하는 취지도 이게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자꾸 억울하다. 제가 전에 이제 법정에 갈 일이 있었고 중간에 이제 앞에 있는 재판을 보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다 소액 사건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고 있는 제가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할머니가 자기는 억울하대. 그냥 우겨. 그럼 그게 이제 재판 자체가 진행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서로 법적인 쟁점을 가지고 뭐가 온당하고 뭐가 부당하고 이런 다툼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할머니가 한숨 쉬면서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재판 기다리는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누구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 억울하겠지. 법적으로 다툴 때는 법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억울함을 얘기해버린다. 그래서 무슨 얘기 지금 하려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소송대리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세무사라든가 변호사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대리인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근데 그 금액이 미미하다. 그러면 굳이 변호사나 이 세무사 이런 것들까지 나설 필요는 없다. 이런 식의 취지인데 어차피 우리는 몰라. 그 다음에 5번 질문은요. 심사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뭐 하나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소송 제기가 됐을 때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유 없다. 그럼 기각 결정. 만약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럼 각하 결정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말도 못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쟁점, 법적인 마인드를 좀 갖고 있으면 그냥 쉽게 맞출 수 있었던 문제에서 소위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20여 년 전에 폐지가 됐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이제 꼭 기억하실 게 뭐라고요?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해서 2개 외우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이 파트, 이 조세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얘기를 할 때는 지금까지 모든 얘기를 가지고 이 2개만 가지고 답을 구성했으니까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봐야겠고요. 그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30회 때 문제인데요. 법정 기일 전에 저당권을 설정한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등기상 증명서에 따라서 이렇게 바로 해서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해서 그 매각 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다음에 국세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한 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해서 포인트 저당권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당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세금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어떻다? 지금 이제 저당권, 선순위 저당권보다도 우선 징수가 이루어진다. 나중에 문제 구성할 때 그 전에 나왔던 게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이 담보물권의 전형이죠. 그래서 돈을 갚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를 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여기서는 앞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종부세가 되겠죠. 종부세는 어떻다? 저당권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나와야 되죠.
재산세. 재산세 나와 있나요? 예, 재산세 없어요. 대신 뭐가 있어요?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건물주한테 부과하는 세금 중에 뭐가 있다?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개념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개인가요? 그 다음에 자, 취득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것. 이건 상관이 없죠.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상관이 없죠. 만약에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라고 한다면 이것도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니까 뭐보다 우선 징수한다. 바로 지금 저당권보다도 우선 징수를 하게 된다. 이런 식의 구조가 되겠고요. 등록면허세,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죠. 그래서 얘도 나가리가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 중에서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거, 소득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거지,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은 아니죠. 그래서 좀 어려웠던, 자, 이것도 까다롭긴 한데, 일단 종부세하고요. 재산세가 가장 기본이 되는데, 여기서는 재산세 대신에 약간 흔들어 주려고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저당권보다 더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된다. 요렇게 그림을 잡게 되죠. 자, 종부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하는 것 해서 두 개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헷갈려요. 뭐랑 이제 헷갈리냐면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여기 약간 헷갈릴 수 있어. 자, 보유 단계 내는 세금이 재산세와 종부세가 기본이고,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거, 종부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라는 개념이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되게 될 거고, 그 외에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처럼 일정한 소득에 대해서도 보유 단계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이제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보유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보유세는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에다가 일정한 소득세 이런 것들도 바로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자,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 관련해서 이미 공부한 것처럼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바로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우선 징수를 하게 된다. 한편 조세채권 간에는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 그 다음에 압류한 조세채권, 그리고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것이 바로 자, 교부 청구한 조세채권 이런 식으로 갔었고, 한편 압류한 조세채권의 징수 수지는 체납 처분비가 가장 선순위, 그리고 세금, 그리고 가산금 이런 식으로 징수를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납세 담보물의 매각 시, 자, 포인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이걸 틀리게 뽑아냈죠. 그래서 담보 있는 조세채권이 가장 선순위로 배당이 되고, 그 다음에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이 그 다음 순위, 그 다음에 나중에 교부 청구한 조세채권이 그 다음 순위로 배당을 받게 된다. 그래서 1번을 틀리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죠. 2번 질문이요. 자,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그 재산에 부과된 종부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자,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세금인 종부세는 자, 담보물권인 전세권보다 어떻다? 매각 과정에서 우선 징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아까 저당권 얘기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 전세권 두 개 번갈아 가면서 출제합니다. 그래서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도 경매 신청할 수 있었고요.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는데 전세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때 지금 전세권도 담보 물권으로서 성격을 가지게 된다 해서 이렇게 해서 2번 질문 오른편. 자,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제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할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이라고 하는 거. 자, 매각대금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보다 저당권에 따라 담보한 채권은 취득세 우선한다 해서
만약에 재산세였다면, 종부세였다면, 종부세는 재산세는 뭐보다 저당권보다 우선 징수하게 될 텐데, 이때는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는 아니기 때문에, 먼저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뭐가 취득세라든가, 라고 하는 것을 배당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 자체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하는 거, 취득세는 아니다. 내용은 어렵지가 않은데 지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상당히 까다로웠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대금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가장 먼저 배당하는 게 뭐라고요? 강제집행 비용 또는 체납처분비, 지방세에서는 체납처분비라는 표현을 쓰고 국세에서는 강제집행 비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편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 그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한 채권보다 우선하게 된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게 2번 종부세, 그 다음에 지금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선순위 담보 물권보다 더 우선 징수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게 될 테고, 답은 1번으로 취득세는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전체가 세트로 지금 얘가 29회 때 구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30회 때는 이렇게 문제 구성. 그래서 거의 비슷한 문제, 약간 표현들은 달라지긴 하는데 계속해서 유사한 문제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9회 30회 문제 비교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가 바로 지방세 기본법상 부과징수 불복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을 때 부과의 제척기간 7년. 틀렸죠? 7년 돼야 되는데 5년이라고 해서, 자, 제척기간 원칙은 몇 년? 5년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이때는 7년 이렇게 갔던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거짓말, 부정한 방법이 매게 되면 10년의 제척기간. 그래서 이 문제 나오고 나서 아까 취납시제 관련한 문제가 구성이 됐거든요. 언제든지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거, 언제든지 제척기간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실 것. 자, 지방세에 대한 불복 시 불복 청구인은 이 시점 거치지 않고는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아까 이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이런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이신청인데 그거 안 하고 바로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 할 수 있고, 그거 안 거치고 바로 뭘 할 수 있다?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소위 행정 심판 전치주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순서 상관없다고요. 이신청 안 하고 바로 행정 소송 갈 수 있고, 이신청 안 하고 심사 청구 들어간 다음에 행정 소송 들어갈 수 있고, 이신청도 심사 청구도 안 하고 바로 뭘 할 수 있다?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앞에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식의 개념을 행정심판 전치주의, 전치라는 게 앞에다 위치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앞에서 거쳐야 된다라는 개념을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셨고, 자, 취득세는 보통 징수 원칙적으로 틀렸죠? 취득세, 등록 면허세,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를 하는 게 원칙. 근데 이제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다? 보통 징수의 방법에 따르게 된다라고 할 것이고요. 4번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우리가 배웠던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 하나만 기억했죠? 무신고 가산세만 뭐가 된다? 100분의 20. 문장 읽으면 안 돼. 가산세 뜨게 되면 무조건 뭐라고요?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만 뭐가 된다? 100분의 20. 이렇게 외워야 되지. 이게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얼마가 되고 이런 식으로 외워버리면 끝이 없어요. 그냥 키워드대로 가는 거야.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신고 가산세. 가산세 가장 기본. 우리가 외웠던 거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같이 묶어서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 주제로 이렇게 끊어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징수매, 징수순위. 제일 먼저 체납처분비. 아까 이제 강제집행 비용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죠. 국세에서는 강제집행 비용이라는 표현을 쓰고 지방세에서는 체납처분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징수금이라고 해서 이게 지방세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산금.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가 된다? 가산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 지금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는요, 이게 쉽고 어렵고 이런 얘기는 아닌데, 그 문제 안에서 매번 그냥 맴맴 돌고 있습니다. 계속 비슷비슷한 흐름들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고요.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조세 총론 관련한 문제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취득세부터 이어서 갑니다.